요거 이번에 시험으로 고려시대 쭉 낼 거거든요. 고려시대만 낼 거니까 고려시대 왕조 계보 요거 좀 외워두세요. 태희의 정광 이렇게 나가는데 다 쓰라고는 안 낼 거고 중요 왕 몇 명만 블랭크를 해서 낼 테니까 다 외워두면 좋겠죠?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네. 태희의 정광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헌. 네.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원간섭기 배울 건데 원나라는 어떤 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몽골족이 세운 나라죠. 그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시기, 원간섭기라고 불러요. 한국 역사에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아픈 시기예요. 100년 전에 일본에게 지배당했던 시기가 있죠. 그 시기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요 시기는 이제 일본이 아닌 그렇죠. 몽골에 지배받던 시기. 이 시기 특징은 고려 왕들이 그치 원나라 황제의 딸,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고려 왕들 다 쭉 나와 있는데 다 지금 왕들 왕후 앞에 뭐가 붙어요? 충자가 붙죠. 이 충은 어디에다 충성한다는 왕? 그치 몽골 황제,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충자 붙은 왕들이 등장하고 다 몽골 공주들이랑 결혼을 해요. 자, 그렇게 돼서 고려 왕들이 몽골 황제,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는 황제의 사위를 부마라고도 부르거든요. 뭐라고요? 부마. 부마라는 그 관직이 있었어요. 마차 관리하는. 그래서 보통 옛날 옛적에 중국에서 황제 사위들이 그 마차 관리하는 관직을 맡아가지고 부마 도위라고 불렸는데 그 부마라는 말이 그냥 황제 사위를 상징하는 말로 굳어져요. 그래서 아무튼 고려 왕들은 원간섭기 때 다 몽골 황제의 사위들이었어요. 충자 붙은 왕들이 계속 즉위하게 되고 그 충자 붙은 왕 끝나는 게 언제 어느 왕 때예요? 공민왕이죠. 이 공민왕도 원나라 수도 대도가 지금은 베이징이라고 불리는 도시거든요. 그 베이징에서 12살 때 끌려가가지고 20살 때까지 그 베이징에서 컸어요. 그리고 원나라 여자였던 노국대장 공주, 몽골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 원나라에 살다가 원나라가 나중에 이제 홍건적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나면서 막 나라 안 상황이 어지러워지니까 고려에서 좀 똘똘한 왕이 이제 집권을 해가지고 원나라를 좀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하는 걸 원해서 당시 고려 왕이었던 충정왕을 폐위하고 그 공민왕을 새로 저 고려로 보내가지고 고려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공민왕이라는 왕이 만만치가 않은 왕이었어요. 예. 고려로 가자마자 이제 원나라랑 관계나 여러 가지를 다 끊어버리고 원나라로부터 자주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좀 이따 할 건데. 자, 근데 문제는 봐봐. 이 노국대장 공주는 몽골 공주죠. 근데 공민왕이 원나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개혁을 한다는 거는 이 노국대장 공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어떻게 보면 저버리는 행동을 남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노국대장 공주는 공민왕을 끝까지 지지하고 정치적 파트너로서 믿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민왕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급할지도 모르겠지만 의심 많고 되게 좀 그런 음침한 왕이었는데 유일하게 믿었고 의지했던 여자가 딱 누구예요? 자기 부인 하나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치 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의 정치적인 관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막 그죠. 자기 아내 사진 이제 아내 그림 그려놓고 그 화려하게 그 재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제사상 마련해 놓고 자, 술 한 잔 따라 마시면서 자기 한 잔 마시고 죽은 아내 그리면서
자, 안에도 한 잔 드세요 하고 이렇게 안에 그 재단 위에다가 술 따라 놓고 자,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공민왕이 막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원간섭기 때는 이런 머리 스타일 유행해요. 이런 머리 스타일을 변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변발. 예. 자, 머리를 왜 이렇게 깎을까요? 그죠? 이 몽골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타는데 말 탈 때 또 이제 사냥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투를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럼 전투를 할 때 보통 투구를 쓰잖아요. 투구 쓸 때 머리에 열이 또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머리를 이렇게 깎았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뭐 여러 설이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 몽골의 전통적인 머리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네. 이런 스타일을 변발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한족이나 아니면은 고려 사람들, 한국 전통 사람들은 머리 이렇게 했어요? 남자들? 안 했죠? 머리 어떻게 했어요? 자, 중국, 한국, 그리고 북부 베트남, 그 동양 전체를 상징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학문이 뭐가 있어요? 유교가 있죠, 유교. 공자의 유교. 뭐 인사, 예절, 그리고 뭐 그 인의 예지, 뭐 군주한테 충성하고 효도하는 거. 자, 이런 것들 다 유교잖아요. 유교 문화권에서는 자, 충성, 효도 이런 거 강조하는데 자, 효도 내용 중에서 부모님이 주신 거 함부로 안 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주신 털 한 올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교 사회에서는 머리를 자르질 않고 길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로. 이게 묶죠. 이거 뭐라고 해요? 똥머리 아니고 상투라고 하죠, 상투. 그죠? 자, 이, 자, 이 상투를 하는데 지금 이 오랑캐라고 우리들이 하나 이렇게 낮춰 부르는 이 몽골 애들은 부모 자식도 없나? 머리를 어떻게 해버려요, 다. 싹 밀어버리죠. 네. 자, 그런 헤어스타일, 변발. 근데 이제 원나라 황제부터 해가지고 귀족들이 다 이런 머리를 하니까 이때 고려에서도 이런 머리 스타일이 한동안 유행을 해요. 예. 누가 시킨 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나나? 원종이 쿠빌라이 선택을 잘했죠. 그래서 쿠빌라이가 고려한테만큼은 좀 특혜를 베풀었죠. 세조구제라고 기억나요? 불개토풍. 그러니까 고려 기본적인 스타일이나 풍속을 다 바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이 머리 스타일을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이 당시 때 원나라가 워낙 대세였기 때문에 고려 왕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귀족들이 이 머리 스타일을 자발적으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간섭기 때 어떻게 보면 또 좀 뭐랄까 안타까운 장면이죠. 자, 그리고 원나라 황족이나 귀족들은 그 변발을 한 다음에 위에다 이런 모자를 썼어요. 이렇게 체이 날리는 모자를. 이 모자를 발립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원나라 관련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원나라 황제들이 자, 이 변발하고 요런 머리 위에 모자 이렇게 쓴 것들이 가끔 나올 거예요. 그럼 아, 저거 발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여자들이 쓰는 모자. 이런 모자들을 복타크라고도 부르는데, 네. 자, 여기 막 장식 이런 것들이 달려 있고 모자가 돼. 여자들은 변발 안 해요. 여자 변발하면 진짜 그건 좀 최악이죠. 네. 여자들은 변발 안 해요. 그리고 이런 복타크가 이제 고려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너희 그 전통 혼례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신랑 신부 이렇게 입장해가지고 하는 그 웨딩드레스 턱시도 말고 그냥 한복 입고 결혼하는 거 남자 파란 옷 입고 여자들은 이렇게 빨간 한복 입고 와가지고 결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여자들 머리 위에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 하는 거? 끈 묶어가지고? 이런 거 쪽두리라고 해요, 족두리. 이게 다 몽골 그 아까 말한 복타크 있죠? 여자 머리 위에 뭐 올려서 장식하는 거. 여기서 온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몽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목 생활하면서 짐승들 많이 이제 육식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 짐승 고기들을 이제 여러 방식으로 먹었는데
그죠? 그 육수를 내 가지고 요렇게 야채 같은 거 곁들여서 먹는 설렁탕도 이때 몽골로부터 들어온 식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조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조. 쿠빌라이라 그랬죠. 쿠빌라이의 묘호가 세조예요. 원나라 세조. 세조가 이 구는 옛 구자거든요. 옛날의 약속, 옛날의 법 이런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고려 태자 신분으로 왔던 훗날 원종이 되는 그 사람한테 약속한 거죠. 호구조사를 고려의 자율에 맡길 것. 호구조사라고 하는 거는 호구가 그 등신 호구가 아니라 그, 자, 집호자예요, 집호. 각 집마다 사람 몇 명 사는지 그 호구조사를 원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고려가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루가치는 무엇일까요? 다루가치는 감시관들이에요. 여기서 치자가 붙은 거는 몽골어인데 고려에서 혹시 원나라에 반발하는 조짐이 있을지 아니면은 뭐 고려에서 곡물 같은 거 삥땅을 치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감시관들을 다루가치라고 불러요. 이 치라는 몽고어가 우리나라 한국어에도 많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낮잡아서 뭐라고 불러요? 장사치라고 부르죠. 그죠? 네. 그리고 또 그 벼슬 하는 사람들, 나라로부터 벼슬 받은 벼슬도 몽골어고 벼슬하는 사람들도 낮잡아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벼슬아치 이렇게 부르죠. 그런 치라는 말도 다 이 몽고로다. 네. 고려 주둔한 몽골군을 철수시킬 것. 그래서 실제로 원간섭기 내내 몽골 군대가 고려에 머무르질 않아요. 근데 그, 몽골이 다른 지역 침략해 들어가서 저항이 심했던 곳들은 막 군대로 계속 지배를 하거든요. 고려는 그러지 않았다. 홍차구와 부원배를 소환할 것. 이게 이제 그 원나라 입장에 서가지고 계속 원나라 편을 들었던 소위 말하는 그 일제강점기 친일파 같은 인물들을 네, 그, 네, 이제 그 고려에서 잊지 못하게 하고 원나라로 돌려보낸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 밖에도 고려의 풍속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해 줬다 그랬어요. 원나라 사람들이 또 먹던 술이에요. 자, 이 곡식을 발효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액기스만 모아다가 정제를 해서 만든 술. 이 술을 뭐라고 하죠? 마셔본 적 있어요? 실수로? 네. 네. 바꿔 그거 먹었어요? 네. 안 뱉었어요? 뱉었어. 소주 좀 쓴 술이죠? 예. 지금 소주는 이제 공장에서 정제돼가지고 설탕이랑 여러 가지들을 많이 섞어 넣은 굉장히 좀 인공적인 술인데 이건 이제 전통 소주죠. 이 소주가 이때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소주는 도수가 엄청 높아요. 지금 시중에서 돌고 있는 소주는 도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죠? 요즘에 선생님 술 끊은 지가 지금 한 8년 돼가지고 선생님 마실 때 그 왜 참이슬 들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니네가? 자, 즐겨 마셔요? 자, 참이슬 보면은 그 참이슬도 빨간 뚜껑이 있고 뭐 파란 뚜껑이 있고 막 이랬거든요. 빨간 뚜껑들이 센 거예요, 도수가. 그게 막 이제 19도, 20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예전에 그 약간 그 청록색빛 나는 그 술병 있어요. 예. 그 진로 소주. 그 막 25도, 26도 이랬거든요.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 드실 때 마시던 술. 예. 근데 이때 먹던 소주들은 더 셌다 그래요. 35도, 40도. 예. 불 붙이면 막 붓고. 자, 이 술이 세면 센 술들은 마시면 어떻게 되죠? 취하기도 취하고 마셔봤다며. 마시면 어때요? 속이 막 쓰죠. 그리고 화하죠. 뭐 양주나 위스키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있어요? 네. 그거 마시면 어때요? 이 속이 막 불타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정제 안 하고 물이나 콜라 같은 거 정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샷이라고 하는데 샷으로 그냥 딱 때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요. 막 입에서 불나 용가리처럼 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센 술을 먹었을까요? 그 유목민족들이 사는데 춥죠. 예, 그죠. 이런 거 한 잔 마시면 확 뜨거워지잖아요. 예.
그런 용도로도 마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몽골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거. 네, 이게 뭐죠? 내장과 순대 이런 것들이죠. 한국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이렇게 육식 자체를 많이 하지를 않았어요.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 몇몇만 이제 육식을 좀 했지, 대부분의 그 농민들이나 백성들은 육식을 엄두를 못 냈단 말이에요. 일단은 소는 농사 짓는데 필요한 꼭 동물이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육식을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몽골 사람들은 그냥 그 짐승들 살만 먹는 게 아니라 짐승들의 모두 먹어요. 이 내장 같은 것도 다 먹는 거예요. 예. 이거 맛있죠. 그죠? 네, 굉장히 맛있죠. 이거 국에다 타서 국밥으로도 먹죠. 순대국밥, 내장국밥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못 먹는 사람들은 또 아직 못 먹어요, 또 아직. 예, 좀 역하다고 하고. 먹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나라는 이제 나중에 요거는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그 고려 외에도 요 지역, 예, 이 여기 이제 심양이라고 하는 곳은 그 예전에 그 여진족들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에요. 요 지역에서 되게 중요한 곳인데, 요 심양 지역에 왕을 또 하나 임명해가지고 심양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다 얘기하려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고려의 충선왕이란 왕이 자기 아들 충수광을 고려 왕으로 임명하고, 심양왕은 자기 형의 아들을 임명해서 어 임명했어요. 근데 봐봐요. 충선왕이, 보통 왕은 죽어야지 자기 왕자리가 끝나죠. 근데 살아있을 때 자기 왕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충수광으로 고려 왕으로 임명해 놓고, 자기는 그럼 뭐가 됐을까요? 왕자리를 물려줬으니까. 왕 위에 왕이 돼서 뭐가 될까? 상왕이 된 다음에, 그럼 상왕은 어디 머물렀을까요? 원나라 수도에 머물러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 더 TMI 말씀드리면, 충선왕은 그 엄마가 제국대장 공주, 몽골 공주예요. 아빠는 충렬왕이 고려 사람이고, 그리고 엄마의 아버지가 쿠빌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빌라이의 뭔 거예요? 외손자인 거죠. 그죠? 쿠빌라이의 외손자이기 때문에 이 원나라 안에서는 타고난 혈통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충렬왕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충렬왕은 쿠빌라이랑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사위니까 안 섞였죠. 그죠? 그죠? 근데 충선왕은 충렬왕의 아들이면서도 또 쿠빌라이의 손자, 쿠빌라이의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충선왕이 자기 할아버지 믿고 아버지한테도 거침없이 막 대들어요. 이게 원가섭기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나라에서 충렬왕이 정치를 특별히 못한 것도 아닌데, 충렬왕을 갑자기 원나라로 불러들이고 그 아들 충선왕을 고려 왕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충선왕이 좀 정치를 잘 못한다 그래서 충선왕을 다시 원나라로 불러들이고 충렬왕을 다시 고려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막장이라 그러죠? 개판인 거예요. 원나라 황제가 맘만 먹으면 고려 왕들을 막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이 고려에 있어요? 아니면 원나라 황실에 있어요? 원나라 황실, 원나라 수도에 있죠? 충선왕이 이런 그지 같은 경우를 계속 겪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충렬왕 주변에는 충렬왕을 끝까지 왕으로서 지키려는 그 신하 그룹들, 충선왕 주변에는 충선왕을, 이제 아버지 충렬왕을 몰아내고 계속 왕으로 앉히려는 사람들, 이런 신하들 간에 또 알력이랑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충선왕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겪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고려 왕자리를 빨리 자기 아들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자기는 언제든 자기를 갈아엎을 수 있는 원나라 황제 곁에 머물면서 이 원나라에서 정치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나라 황제랑도 실제로 굉장히 그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면서 이제 여기서 권력을 누리는데, 자기 아들 고려 왕으로 임명해 놓고
근데 자기 아들이 또 원나라에서 자기 말 안 들을까 봐 자기 형의 아들을 심양 왕으로 임명해 놓고 너 말 안 들으면 얘랑 바꿔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줄다리기 저울질을 했다고. 이건 한국사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이거 왜 안 가르칠까요? 쪽팔리죠, 이거. 그죠? 이거 원간섭기 때 역사 다룰 때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거 되게 뭐랄까 우리 한국사 입장에서는 되게 굴욕적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고려에서 전개가 돼요. 근데 이미 원나라란 나라는 여기 지금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고려가 감히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원나라가 중국 전체를 다 먹어치운 것에서 더 나아가서 칭기즈칸의 아들들이 중앙아시아, 이란, 이슬람 지역까지 다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 이 원나라의 시대는 이제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중반까지 이 동양에서 넘볼 사람들이 없었다. 이거는 그리고 철릭이라는 옷인데 보통 한복은 위아래가 이제 구분이 돼 있죠. 예. 자, 이렇게 바지 옷이 위에 구분이 돼 있는데 이 몽골 사람들은 옷이 이렇게 위아래로 연결된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철릭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입고 벗기도 편하고 이제 특히 이제 막 그 말 타고 그 기마 생활 하는 민족들한테는 이게 되게 좀 유용한 옷이었는데 이런 옷 스타일이 고려에 이어서 조선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관 고려 조선시대 무관들 보면은 이제 무관들이 쓰는 이런 갓 입고 이런 옷들을 다 입어요. 위아래 연결된 옷. 이게 다 몽골에서 영향을 받은 옷들이에요. 두 글자로 뭐라고요? 철릭이라고 불러요. 철릭. 네. 그림을 좀 봤고 근데 이제 요 당시에 고려 사람들도 많이 원나라로 잡혀가는데 특히 몽골에서 고려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너희만 할 때면은 딱 데려가기 좋을 나이에. 예. 요때 데려가는데 데려간 첫 번째 조건 나이는 너희가 딱 맞아요. 10세부터 한 15세 사이. 15세가 넘어가면 나이를 많다고 봤어요. 그것도 이제 13, 14 되면 나이가 많다고 봤다고. 요 나이 때. 예. 요거보다 만으로 따지면 너희 지금 한 10세, 11세 아닌가? 11세, 12세인가? 예, 요 나이 때가 딱, 요 나이 때 너희들을 원나라 수도 그 베이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간 고려 여자들을 공녀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공녀. 조공으로 바치는 여자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들 잡혀가면 뭐 할까요? 궁중에서 궁녀나 시녀로 일하거나, 궁녀로 일하거나 아니면은 귀족집에 들어가서 시녀로 일하거나, 예쁘면 그치. 그 몽골 장군들이나 몽골 귀족들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재수가 좋으면, 궁에 들어갔다 황제 눈에 들어가면, 황제 부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맞아요. 기씨 여인이었죠. 맞아요. 나중에 원나라 황태자한테 예쁨을 받아가지고 원나라 황태자의 아이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황태자가 황제가 되면서 황제 부인을 뭐라고 하죠? 황후라고 부르죠. 네. 원나라로 잡혀간 기씨 여인, 기황후. 그리고 기황후가 낳은 아들이 또 그 다음 황제가 되기도 해요. 자, 그 잘 나가는 원나라 황후, 그리고 자기 아들이 또 다음 황제가 됐으니까 권력이, 권세가 엄청 났겠죠. 그래서 그 기황후의 오빠가 자기 여동생 믿고 기철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또 권력을 주물럭거리고 휘두른다면 고려 왕 눈치도 안 보고. 네, 그죠. 자, 그런 상황이 고려에서 전개가 되고, 고려는 또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에서 고려하면은 청자가 유명했죠. 이 고려 청자가 당시 이제 몽골로 가가지고 몽골 귀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자, 그리고 요거 어디 본 적 있지 않아요? 나전칠기라고 하죠. 그죠? 맞아요. 이거 할머니네 집이나 할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장롱들 있죠. 그죠? 선생님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면 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아무튼 그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튼 그 예전 어르신들에게는 사치품이었어요. 예.
이게 이제 소라 껍질이나 그런 전복 껍데기 이런 데 나오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장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붙여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칠을 하는 거예요. 너희 그 냄새나는 니스 알아요? 니스 칠한다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 너희는 니스 칠하는 거 잘 못 봤구나. 자, 아무튼 이제 전통 니스로 옷이라는 게 있어요. 옷. 치옷 받치면 치옷. 옷 칠한다고 하거든요. 왜 상 같은 거 보면 너희 그냥 이렇게 다리 있는 상 이렇게 펴놓은 상 본 적 있어요? 밥상 같은 거? 밥상 펴놓으면 보면은 밥상이 이런 재질이 아니죠. 반딱반딱하죠. 그게 오칠을 해놓은 거예요. 네. 요즘에는 오칠은 안 하고 공장에서 니스칠 같은 거 하겠지만 예전에는 거기다가 이제 그 전통 니스칠이라고 할 수 있는 오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나전칠기예요. 이게 사치품으로서 굉장히 몽골에서도 유행을 했다. 네. 이것도 아까 그 몽골 여자 아이들이 쓰는 모자인데 이게 쪽두리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요. 말가이라고 하는. 자, 네. 자, 그리고 네, 그림은 좀 얼추 봤고 아, 그 프린트를 펴보세요. 프린트 아까 드렸죠. 아니 그 아까 저번 주에 받은 거. 그거 없는 사람도 이거 가져가. 뒤에 줘 하나. 없는 사람. 네, 그거. 내가 그때 뒷소리야. 뭐냐? 그런 거 아니지? 자, 그거 말씀드렸다시피 세 페이지예요. 앞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 페이지인데 이거 좀 위주로 시험을 다 낼 거니까 여기다 바로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나갈게요. 자, 봐요. 우리 지금 이제 원간섭기 배우고 있죠? 무신직권기가 끝났고, 예, 고려 후기, 예, 고려 후기 정치. 이 원간섭기 때는 다 뭐 붙은 왕들이 있어요? 숭자 붙은 왕들이 있어. 세 개 다 보죠, 다. 자, 봐봐. 이 원간섭기 때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권문세족. 자,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에 아부해가지고 출세한 사람들일까요? 그래, 원나라의 아부에서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아부한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불렀죠. 요 시기에 몽골에 아부한 사람들을 친원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친몽파죠. 이 사람들 벼슬 자리에 나갈 때 주로 실력보다는 뭘로 나갔을까요? 그래, 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높은 관직에 있으니까 그 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려에서 아빠가 5급 공무원 이상이면은 그 아빠 백으로 관직에 나가는 거를 음서라고 했죠, 음서. 이 권문세족들은 대부분이 불교의 아주 막강한 후원자였어요. 자, 불교를 왜 후원할까요? 그 무신집권기 때부터 불교 타락한 거 얘기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불교를 왜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불교에 투자해요? 절에다 왜 투자해요? 면세 혜택이 있죠. 예. 자, 그 절에 막 투자하면은 종교기관들은 세금을 안 댄단 말이에요. 특히 불교 의 절들은. 자, 그래서 사찰에 투자, 뭐 부처님 그 위에서 보시, 그러니까 부처님 위에서 이게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뭔가를 바치면 그걸 이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교를 열심히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와 면역의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역이 뭐죠, 역? 역. 힘쓸 역자거든요, 이거. 나라를 위해 남자들이 힘쓸 게 뭐가 있어요? 네. 군대가 는 그렇죠. 잘 알고 있네. 또 병역의 의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군대 가는 거랑 또 하나. 음. 그렇지. 공사 짓고 뭐 다리 건설하고 성곽 짓고 이런 것들도 다 역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안 해요. 머리 깎고 스님 되면은.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보내. 자,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뭘 많이 사죠? 땅을 사요, 땅. 이 사람들은 땅을 많이 사는데 이 권무세족들이 넓게 많이 보유했던 이 땅을 농장이라고 불렀어요. 이 농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이 수서동,
개포동, 일원동. 자, 더 나아가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남구, 이런 사이즈의 땅을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고려사 기록에 보면은 산과 강, 하천을 경계로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들의 권무세족들의 땅,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농장이라고 불렀어요. 산과 강을 경계로 했다.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기 전에 그 강남구 땅 정도의 넓이라고 하면은 되게 넓잖아요. 그럼 그 땅을 한 사람이 가지기 전에 이전에는 여러 농민들이 나눠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땅이 한 사람한테 다 몰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농사는 10월에 추수를 하는데 그 결과가 일정이에요, 랜덤이에요? 랜덤이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잘 될 때는 뭐 그대로 좋다고 치는데, 자, 문제는 안 될 때가 문제죠. 농사가 안 되면 굶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계속 굶을 수 없잖아요. 산 입에 거미줄 출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굶지 않으려면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농사가 안 됐어요. 바로 노비가 되진 않죠. 농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부잣집 가서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그죠? 부잣집 가서 곡식을 빌려요. 그리고 다음 해를 기약하면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뭐 다음에 농사가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확이 좀 났으면 갚기도 하는데, 대부분 갚을까요? 못 갚을까요? 못 갚아요. 그 농사가 잘 돼도 그거로 1년을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 식량으로. 그러니까 다 먹기도 바쁜데 갚기를 뭐 어떻게 갚아. 근데 빌려준 사람은 그 장부에 적죠. 그럼 뭐가 불어나죠? 이자가 불어나죠. 그럼 결국은 또 그리고 농사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빚을 져야 되는데 그게 누적되다 보면 그걸 못 갚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땅을 파는 거죠. 자, 이렇게 땅을 팔게 되면 이제 남의 땅 가가지고 농사 지어주고 얼마 수확량을 지주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진 소작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작농도 이런저런 또 상황에 직면하다 보면은 또 빚을 지게 돼요. 그 소작한 생활로 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 빚을 지다가 땅도 팔 게 없죠. 그럼 이제 몸을 팔까? 뭘 파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게 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부잣집에 자기 몸을 던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공을 던지는 거 사람들 투수라고 하죠. 그 투수들이 공 던지는 거 투구라고 하죠. 투구. 공 던진다고. 그치. 투신이란 표현은 자살할 때 많이 쓰이고, 자, 이제 자기 몸을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뜻의 추탁이라고 불러요. 추탁. 너희 타가소 들어봤어요? 타가소? 아이들 맡기는 거? 그 탁이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몸을 권문세족이나 이런 귀족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추탁. 이 추탁이라는 거는 곧 자기 자기 몸을 파는 거죠. 예. 그러면서 노비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추탁하게 되는 이유, 부자들이 빌려준 식량의 이자가 너무 세요. 어. 이게 고리대처럼 사채처럼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압량위천이라고 불러요. 이건 뜻을 해석해 볼게요. 압이 뭘까? 압. 누를 압자예요. 압력할 때. 량은 뭘까? 량. 량? 평민들을 양민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양민학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압량, 양민들을 강제로 눌러서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눌러서 위천, 천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권문세족.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땅을 가지고 이걸로 농장을 이뤘고, 이 암양위천으로 결국 많은 양민들이 뭐가 됐다? 노비가 되는. 근데 이거는 동양, 서양, 옛날, 지금을 막론하고 거의 일반적인 공통된 현상이에요. 자, 부자들은 일단 땅을 많이 보유해요. 가진 돈으로. 네. 그리고는 사람들을 또 많이 부리기 시작하죠. 지금은 노비란 개념이 없어지긴 했지만 옛날 옛적에는 대부분의 시대에 다 부자들은 땅과 노비들을 소유했다. 자, 유명한 권문세족으로는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자기 여동생이 원나라 잡혀갔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원나라 황태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서 황후가 됐다 그랬죠? 기황후의 오빠였어요. 이 이이님이란 사람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예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를 잘해가지고 당시 이제 고려에서 공민왕이 죽었을 때 그 공민왕 죽음에 관련된 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실권자로 떠오르는 인물. 임견미 군인 출신. 염흥방은 원래는 이색이라는 성리학자 밑에서 공부하던 장원급제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이제 권력욕에 맛을 들여가지고 권문세족처럼 변하게 된 인물이에요. 이거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요 이인임, 임견미, 염흥방. 세 명이 동시에 몰락한 사람. 자, 이 원간섭기 때는 고려의 지위가 예전보다 격하가 돼요. 이제 원나라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먼저 쿠빌라이가 시키는 대로 고려를 넘어서 동쪽에 어디로 원정 가기로 했죠? 바다 건너? 예. 그때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정동 행성이라는 기구. 낼 거예요, 시험에 정동 행성. 빨간색으로 친 건 다 낼 거예요. 자, 이 정동 행성은 일본 원정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문제는 일본 원정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몇 번 했죠, 일본 원정? 두 번 했죠, 두 번. 근데 두 번 다 뭐가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고려랑 몽골 연합군 탄 배가 다 뒤집어졌죠. 이 바람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죠? 신이 내려준 바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렀죠. 이 바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카미카제라고 불렀죠. 카미가 신이고 카제가 바람이에요. 이누야샤 아는 사람 없나? 애니메이션? 옛날 네. 이누야샤의 그 바람의 상처 들어본 적 있어요? 칼 휘두르면서 이제 막 머리 그래 맞아요. 요괴. 예. 이누야샤 주요 기술 중에서 그 바람의 상처라는 기술이 있는데 카제노 키즈 하죠. 카제가 뭐예요? 카제. 바람의 바람. 자, 철령 이북에 쌍성총관부를 만들었다. 철령이 어딘지 좀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여기 있고 움푹 들어갔는데 여기가 여기에 북한에 있어요 지금. 철령이라는 그 고개가 있어요. 대관령도 령이 그 골짜기나 산을 뜻하죠. 철령. 이 철령의 북쪽. 어, 여기 거란족과의 침략을 막아낸 다음에 쌓은 천리? 장성이 있는데 철령 위쪽 요 지역. 네. 요 지역을 철령 이북이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요 지역을 이제 원나라가 그 고려를 사실상 여러 가지로 간섭하고 지배하게 되면서 원나라가 여기를 차지해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자기네 관청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게 쌍성충관부. 이 쌍성충관부 영내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함흥이란 도시. 들어봤어요? 함흥냉면? 함흥차사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이 쌍성총관부 지역을 철령 이북에 있는 이 지역을 원나라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원래 고려 땅이었잖아요. 여기 고려 사람들이 이제 향리로서 살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조휘, 학청, 이한사 이런 사람들. 이한사 얘기를 좀 할게요. 이한사는 고향이 전주예요. 전주가 어디죠? 전라도죠. 자, 전라도는 지금 저 남쪽이죠. 그죠? 이한사는 전주의 향리였어요. 향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신라 말기에는 호족이라고 불리다가 성종 때 이제 고려 행정제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호족들이 이제 향리라고 이름 부르게 되죠. 그죠?
이 사람들은 지방관이 파견 안 되는 곳에서 실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죠. 기억나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고려시대 때 막 지방에 시민목이 설치되기도 하고 여러 행정구역이 만들어지는데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이 많았어요? 파견 안 되는 곳이 더 많았어요? 이제 막 파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파견 안 되는 곳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을 주현이라고 불렀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을 속현이라고 불렀어요. 자,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은 뭐 군수나 현령이나 아니면 목사나 그 지방의 그 중앙에서 개경에서 보낸 지방관들이 거기서 실세 노릇을 하는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은 누가 실세예요? 향리들이 실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대손손 자기 아주 오래전 몇 대조 조상부터 여기 그 동네 눌러 살면서 이제 그 지역 향리를 하면서 세금도 잘 걷어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보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한사는 전주 지역의 향리였어요. 근데 전주는 작은 도시일까요? 큰 도시일까요? 주가 들어가는데 주는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에 주가 들어가요. 공주, 전주 이런 데, 상주 이런 데.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는 향리들도 있었지만 지방관이 파견돼서 왔어요. 지방관이 높아요? 향리가 높아요? 지방관이 높죠. 지방관은 왕의 분신이에요. 사또라고도 불리죠. 예. 우리 그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춘향이 어떻게 괴롭히는 거예요? 뭘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치, 권력으로 괴롭히는데 거기다 한 글자만 더 붙여봐요. 공권력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권력이 아니라 뭐가 붙는다고요, 앞에? 공권력이 붙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공공, 퍼블릭, 사는 프라이베이트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공이라는 거는 곧 나라를 상징하죠. 나라의 주인이 누구죠? 왕이죠. 왕의 권력을 대변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방에 한번 파견돼서 오면은 이 사람은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사실상의 왕의 분신이라고. 근데 그 지방관들이 지방에 부임해 오면 임기가 있고 막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가는데 지방관들 대접한다고 그 지방관 머무는 관청에 기생들을 배치를 해요. 기생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치. 남자 술 마실 때 옆에서 술시중 드는 사람들이죠. 노래도 불러주고 술도 마시고 같이 이제 뭐 어른의 이야기지만 네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자 그런 사람들이 그 기생인데 그 당시 때는 관리들을 위해서 기생들을 나라에 배치했어요. 관기라고 그래서 관기. 이 관기는 지방관들을 위한 그런 여자들이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한사가 전주의 관기랑 사랑에 빠져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자, 이거 지방관들을 모시라고 이제 배치해 놓은 여잔데 이한사가 이제 그 관기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지방관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화가 잔뜩 났겠죠? 자, 근데 이한사가 먼저 이걸 눈치를 채고 도망가요. 전주에서 강원도 산골짜기로 도망가요. 근데 이한사가 도망갈 때 전주에 있던 그 이한사 식구들이랑 이한사가 데리고 있던 여러 무리들, 자, 천여 명이 넘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같이 이한사를 따라와요. 자, 이한사가 도망간 이 강원도 산골짜기 동네가 삼척이란 동네예요. 들어봤어요? 강원도 삼척? 자, 이 삼척으로 도망갔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사나 싶었는데 지방관들이 임기가 있어서 여기저기 지역으로 막 배치된다 그랬죠. 전주에서 임기가 끝난 그 지방관이 하필이면 어디로 갔을까요? 삼척으로 배치가 됐어요. 무슨 쫓아오듯이. 자, 그래서 이한사가 삼척에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요. 그 위로 올라간 곳이 천령 이북의 어디였어요?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또 근데 함흥으로 올 때도 이한사 식구들이 이한사를 또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사가 이때부터 함흥에 뿌리를 내리면서 여기서 살게 되는데 그 무렵이 1258년이었어요. 몇 년? 1258년. 쌍성총관부가 처음 만들어지던 해예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여기를 지배하던 시기. 이때 원나라에서 제안을 해요. 요 지역에서 좀 이름 좀 있고
뭐랄까, 명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원나라 벼슬 줄 테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원나라에게 바치고 원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하고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역의 실력자였던 조휘, 탁청, 그리고 함흥에서 삼척을 거쳐서 전주로 왔던 이한사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벼슬을 받아요. 그래서 원나라 벼슬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원나라 관리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어요. 1356년. 이러면은 이거 몇 년이죠? 98년이죠. 거의 100년 가까이죠. 이 100년 동안 쌍성총관부가 고려 지배를, 원나라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 1356년에 공민왕이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원나라 간섭으로부터 고려가 자유로워지는 이름하여 반원 자주개혁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나라가 차지했던 쌍성총관부 지역을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시 되찾아와요. 근데 이때 조휘랑 탁청의 자손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조소생, 탁도경. 자, 이 사람들은 공민왕이 야, 우리 편으로 돌아와라고 제안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질 않고 계속 원나라 편을 들어요. 원나라에게 받아온 게 많죠. 100년 동안 벼슬 했으니까 이거저거 많이 원나라랑 유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들은 원나라 편을 들어요. 근데 이한사의 자손, 4대 손이었던 이자추는 공민왕 손을 잡아요. 그리고 이 조소생 탁도경과 원나라 관리와 함께 이자춘이 공민왕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그치, 공민왕 지원을 받은 이자춘 그룹이 승리해요. 근데 이때 누가 특히 활약을 했냐면 이자춘의 아들이 굉장히 맹활약을 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성계라는 사람. 누구? 이성계. 들어봤죠? 네. 이성계 어디 이씨예요? 전주 이씨죠? 왜 전주 이씨예요? 자기 먼 조상님이 어디 향리였어요? 이한사가 전주의 향리였죠? 자, 그래서 자기 윗대조 할아버지가 이한사가 전주였기 때문에 전주 이씨를 본관으로 하죠. 그래서 지금도 전주에 가면 이성계 왕이 된 다음에 그 그려놓은 어진이라고 하죠. 이성계 어진을 모셔놓은 경기전이 전주에 있어요. 전주는 조선시대 때 굉장히 중요시되던 도시였다. 고려 왕조의 본관이자 본향이었다. 자, 아무튼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요 당시에는 쌍성 총관부를 원나라가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협력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죠? 조휘, 탁청, 이한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비령 이북에 동령부 만들었다. 이 동령부는 어디 만들어졌냐면 서경. 서경이 어디예요? 평양 지역에 원나라가 동령부를 만들죠. 제주도. 제주도를 예전에 탐라라고 불렀죠? 들어봤어요? 이 탐라 총관부가 제주도에 만들어져요. 이 제주도에는 말을 기르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탐라 총관부 이 제주도에는 뭐를 특히 원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여기다가 미안해. 목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말을 길러요. 자, 말을 기른 다음에 말을 길러가지고 원나라로 실어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고려 국왕과 원나라 공주랑 계속 결혼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고려 이제 왕들은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됐는데 사위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뭐죠?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부마. 왕실 호칭, 관제 이런 게 예전에는 태조, 광종 이거는 원래 중국 황제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이제 못 써요. 너희 원나라 황제에게 임명받는 고려 왕이니까 이제 왕으로 낮춰. 근데 왕은 왕인데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 해가지고 충자 붙은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고려 관제는 원래 이성 육부였죠. 이거 다 당나라 송나라 거 따라서 중국 황제 시스템 따라한 건데 이것도 이제 못 써요. 자, 이성 육부 일부 사사로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이런 걸 이제 가리켜서 한국사에서 좀 어려운 말로 관제격하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네. 만호부, 다루가치.
원나라가 이런저런 자기들 어떤 고려를 감시하기 위한 행정부서나 감시관들을 파견한다. 다루가치는 감시관들이라 그랬죠? 예, 장사치 뭐 이런 얘기 했죠, 아까. 고려 여자들을 많이 데려갔다.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안 데려가요. 너희 나이대가 딱 적정이라 그랬죠. 너희 여자들. 한번 원나라 끌려가면 평생 고려로 돌아올 거야, 못 돌아올 거야. 엄마 아빠랑 평생 이별이에요. 부모님들이 딸 뺏기고 싶겠어요? 딸을 안 뺏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남장을 한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아파요. 장애 만들어요. 결혼을 하면 돼요. 지금 너희 나이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거를 조혼이라고 불러요. 너희 어린데 몸이 어른처럼 일찍 성숙한 사람들을 조숙하다고 하죠. 들어봤어요? 조숙하다. 조가 일을 조자예요. 빨리 성숙한다는 뜻이에요. 조기 마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일찍 마감됐다. 뭐 이렇게 뭐 콘서트 누구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감됐다. 그럼 조기 마감 이러잖아요. 네. 조호는 일찍 결혼을 하는. 너희 나이 때면 이미 결혼을 거의 다 한 상태예요. 심지어는 빠르면 아이도 있어요. 드문 경우지만. 그리고 결혼하는 나이는 사실 이거보다 더 어리게 8살 때 결혼하게 돼요. 그거는 본인 의지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끼리 결혼을 빨리 시키는 거예요. 몽골에게 안 뺏기려 딸을. 네. 근데 이 공여 문제는 이 당시 때 가장 큰 사회 문제였어요. 몽골이 아주 노골적으로 고려 여자들만 어리다 싶으면 다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들 두 번째, 세 번째, n 번째 아내로 삼으려고.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는데 금, 은, 그리고 옷감, 삼배 들어봤어요? 까끌까끌한 거? 배. 그리고 또 특히 고려의 특산품 유명한 거 뭐가 있어요? 인삼. 정관장이란 브랜드 들어봤어요? 홍삼. 들어봤죠? 네, 맞아요. 그 정관장이란 브랜드는 우리나라 공기업,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 중에서 담배 인삼공사라고 들어봤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라가 세금으로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두 가지 품목. 특히 이제 그 기호품 중에서 담배랑 인삼이 있어요. 담배를 토바코라고 하죠. 그리고 인삼을 진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KTNG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나? 요즘에는 KGC라고도 하는데. 농구팀 안양 KGC 못 들어봤나? 아이고 참. 배구팀 KGC 못 들어봤어요? 여자 배구? 그게 담배 인삼공사예요. 정관장. 예. 예. 정관장은 그 담배 인삼공사의 하나의 그 브랜드예요. 예. 근데 다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브랜드죠. 또 약재 이런 것들 징수했고 응이 매응자거든요. 이 고려의 매가 특히 사냥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는데 고려의 매를 해동청이라고 불렀어요. 이 해동청을 길러가지고 징발해가는 기구 무슨 기구가 있었다? 응방.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말을 길러가지고 말을 또 많이 데려갔다 그랬죠? 한편으로는 몽골풍이 유행하는데 자 쿠빌라이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따라 나서가지고 왕족이나 귀족들이 자발적으로 머리를 깎았다 그랬죠. 이 머리 뭐라 그랬죠, 이거? 변발. 그리고 얘네들이 먹는 독한 술, 소주, 위아래 연결된 그 옷, 설립. 반면에 고려 궁녀들이나 고려 사람들이 몽골에 잡혀가서 고려 스타일이 몽골에서 유행하게 돼요. 고려의 대표적인 특산품, 청자. 그리고 또 화선지라든지 종이 있죠. 질 좋은 종이. 먹이라든지 고려 사람들이 먹는 떡. 예, 떡을 병이라고도 하죠. 전병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고려 저 몽골에서도 역으로 또 유행하기도 합니다. 권문세족들이 몽골 뒷백을 믿고 온갖 나쁜 짓들을 많이 해요. 근데 고려 왕들은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몽골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친원 세력들의 권력을 장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기왕후의 오빠였던 기철. 그리고 이들이 관료들의 인사,
여기저기 어디로 배치하는 것들을 다 좌지우지했다. 농장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죄 없는 농민들, 고리대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어 버렸죠. 이런 걸 암양위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권무세족들의 횡포가 말도 못했다. 자, 이런 와중에 짜잔 등장한 인물이 누구다? 공민왕이다. 이 원간섭기를 끝낸 임금님이. 여기까지 할게요.